네, 2022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2차 정기포럼 2부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조 발제와 총 3분의 주제 발표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토론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선 3분의 주제 발표와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 3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토론 패널이신 박종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님께서 오늘 또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오늘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했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박대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님께서 대신 패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토론은요. 김영중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실시간 채팅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종합토론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현장 참석자분들께서는 종합토론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좌장이신 김영중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신가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중입니다. 지금 현직이 없다 보니까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고용정책실장을 하다가 지금 잠시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좌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기조 발제를 포함해서 3분 주제 발표 내용 아주 흥미진진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 토론 시간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관련해서 3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3분 토론자 개인별로 각 10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앞에 주제 발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나 또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포함을 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또 나와 계십니다. 현장에서 계속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또 관련해서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는 지정 토론이 끝난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도 같이 듣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장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시간에 구애 없이 질문 가능하니까 질문을 주시면은 그거 다 취합을 해서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참 뭐 새로운 내용도 많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기조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산업 구조 변화가 모두 다 체감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더 빨리 치고 나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인력 양성 쪽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여러 고민들은 많이 해왔지만은 그 이외에 오늘 나왔던 2차 전지라든지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그게 아니더라도 또 우리 먹거리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우리 신산업 분야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인력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양성을 해서 우리 이런 산업들이 우리 앞으로 우리 경제를 갖다가 키우는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해야 된 그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력 양성 쪽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나 또 질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3분 패널이 계시기 때문에 차례대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담당 과장이 지금 독감에 걸렸답니다. A형 독감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려고 내내 준비하다가 못하고 대신해서 우리 박태정 사무관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박태정 사무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이제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의 박대정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오늘 이제 그 발제자 분들의 이제 발표는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K 디지털 트레이닝,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이라는 이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사업 예산이 약 한 3,3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고요. 디지털 분야에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담당을 해서 이제 2년째 이제 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에서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이라고 앞에 4글자 이제 첨단 산업이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된 이유는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포럼의 목적이기도 한데 이제 첨단 산업 분야의 이제 인재 양성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뭐 기획재정부 뭐 예산실 이런 쪽에서도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의 지원 범위 자체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넓히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 분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에코업 분야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이제 규정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발제를 했던 이제 뭐 2차 전지 분야랑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이제 제약 쪽이나 이제 뭐 유전 공학 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당장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근거 규정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해주신 이제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을 굉장히 이제 흥미 있게 들었고, 지금 현재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듣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제를 하면서 조금 좀 느꼈던 것과 그리고 오늘 발제하신 분들께 좀 궁금한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쪽 영역이 이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발제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은 이제 석박사급의 이제 고급 인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첨단 산업 분야로 이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가 그 2차 전지 분야라든가 혹은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 1, 2등 하는 이제 대기업에 찾아가서 이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에게 이제 고급 인력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석박사급 인력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6개월 길면 1년 정도 내에 이제 진행되는 이제 직업훈련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그 실무인재,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좀 길러낸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실무인재를 좀 양성을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직업훈련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K 디지털 트레이닝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석박사급 인재를 기른다기보다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높여서 이제 반도체 뭐 1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협력 업체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큰 교육이 없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을 만나면 이런 이제 좀 실무 인재보다는 이제 고급 인재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직업 훈련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 또 이제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그 공정이 있는 그런 영역들은 아무래도 좀 실무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이 좀 차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를 조금 이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약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할 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제조 분야에서 어떤 제품 만드는 걸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그냥 가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옷이나 그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가 다르고 또 이제 같은 동선을 이동하지는 않더라고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동선을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아까 2차 전지 발제를 들어보니까 어떤 좀 그런 저기 이제 화학 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다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공정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느껴져 가지고 그런 오늘 나왔던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부분에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길게 1년 정도의 그런 직업 훈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발제자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배우고 의견을 듣고 좀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장에서 정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또 기업들 만나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포함을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질문 내용은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일괄해서 우리 발제자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자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한 내용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까지 종합해서 나중에 우리 발제자 분들께 별도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관련된 질문 있으면 미리 좀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패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은 우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김보미 연구위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의 김보미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직업훈련 관련된 연구와 또 박대정 사무관님 말씀하신 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 훈련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와 또 이장원 박사님의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첨단 산업 분야의 뭐 인력 개발 정책의 큰 방향과 그리고 두 개 산업에 대한 좀 특화된 얘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토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적극적 노동시장의 정책과 그리고 또 기업 내부 노동시장 제도가 같이 결합된 우리나라 자체의 되게 특수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를 이제 첨단 산업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는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 되는 해가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K-디지털 트레이닝 자체는 사실은 그 구직자 과정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 분야,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의 훈련들이 재직자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구직자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도 훈련에서 이제까지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사실 재직자 훈련에 관련돼서는 이건 기업의 영역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구직자 영역의 훈련에 비해서는 재직자 훈련에 대한 관심은 정부 주도 훈련에서는 사실은 조금 적었다고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는 이 재직자 훈련에서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세 분이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직자의 이제 이직과 전직과 관련된 훈련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가능할지 그리고 재직자 훈련에 대한 그 정부 지원이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고용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첨단 산업 아카데미라는 제도들도 이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이런 신산업,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좀 기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다시 적시에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강화하고 좀 현장 중심 교육을 좀 강화하는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정부 주도의 훈련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직자 훈련 자체는 상당히 펌 스페시픽한 스킬이 공개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동훈련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스킬 자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이런 스킬들을 노출시키고 제공할 만한 유인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노출시키실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유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선도 기업들이, 우리가 이 사업의 이제 취지가 결국은 선도 기업들이 어쨌든 협력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실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선도 기업에서 느끼시는 그런 유인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참여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결국은 이러한 제도들, 그러니까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방향의 핵심은 결국은 교육훈련 기회 불평등의 해결에 전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정부 주도 훈련의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역량 격차를 해소해 줄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어떻게 해소해 줄지, 그리고 첨단 산업 훈련의 지역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 격차 해소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평등의 해소의 관점에서 좀 직업훈련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즉 이런 고급 훈련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에 대한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그 고용노동부의 훈련 자체가 중숙련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첨단 산업 분야의 중숙련 수준의 그런 훈련 자체에도 지금 접근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 불평등 기회를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훈련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자분들이 엄청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질문들 관련해서는 조금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 박대정 사무관님이 혹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직자 훈련 쪽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저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토론에 감사드리고 다음 패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분은 우리 대한상공회에서 인력개발사업단에 계시는 조명희 실장님입니다. 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조명희 실장입니다. 제가 질문은 마지막에 하나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하고 공감된 내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이 되더라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구성하는 첨단 산업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직업훈련 인력 양성 방향이 또는 분야가 변화돼야 된다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회에서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협력사들의 의견은 전반적인 분야, 제품 설계, 제조, 유지보수, 연구개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학계에서는 소부장 분야가 동반 성장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규민 박사님께서 첨단 산업 연구 인력은 학부나 석박사 인력이 교육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나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지원하에서 계약학과 등을 통해서 현재 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 분야라든지 우리 제조 현장 인력 부분들은 대한상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등을 활용해서 더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상의에서는 반도체 분야 설계 인력 양성을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정도 양성해서 현장에 배출하는 인력 양성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 1, 2개월 교육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반도체 후공정 인력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의 소부장 관련 공정 분야나 제조 분야는 직무와 연관되게 단기간부터 6개월 혹은 그 이상 1년 이하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부분은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지정 토론자 분들의 토론은 들었고요. 이어서 또 현장에 나와 계신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실무진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이나 또 방금 지정 토론한 내용들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좀 들어주시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좀 별로 질문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해도 괜찮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뭐 일단 지금은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질문거리를 한번 찾아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상에서 더 질문 들어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있나요? 아까 몇 가지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휴식 시간 이후에 더 추가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우리 지정 토론자 분들의 질문 의견 포함을 해서 또 유튜브 상에 나온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분들이 간략하게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발제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첫 번째 우리 기조 발제해 주셨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먼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에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주제 발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우리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맡으니까 이게 질문을 다 커버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듭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이 앞에 주요 채팅에서 그 온라인 참여자 분께서 질문하신 것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하나 질문하신 거는 인접 하위 그 산업에 있는 노동자 대상으로 상위 산업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향상 훈련이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잘 갖춰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이런 거 들으시면서 대부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훈련 투자해서 자기 직원들에게 인적 자원을 쌓아 놓으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 빼간다.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중소기업들은 되게 애써서 어렵게 키운 인력과 이런 사람들을 쉽게 뺏긴다라는 이제 피해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이 공정한 그 노동시장을 좀 만드는 제반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솔루션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단순하고 작은 문제로 많이 쪼개서 이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어떤 정책 패키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뭐냐,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가 뭐냐면 이 약탈적인 원하청 구조를 빨리 깨야 된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너무 이 단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제 쪼임받고 본인의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한 영업이익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잉여 인력을 갖기 어렵고 딱 정말 타이트하게 생산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고급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인재 경쟁이죠. 근데 인재 전쟁인데 인력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의 처우를 해주기에 이제 충분하게 이제 물적인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어떤 중소기업들에게 약탈적인 어떤 산업 구조 속에서 많은 이익률을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그 산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간단합니다. 결국에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실업자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저숙련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력 공급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벤치마킹했지만 그 독일이나 외국에서의 일학습 병행이나 도제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이랑은 다르게 거기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매년 정부가 제시한 요건과 수준을 맞춰서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하면은 회사에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인센티브가 뭐냐면 저숙련의 학생들을 받아서 회사에서 훈련시키면서 값싸게 그 노동력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이제 일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참여 안 하려고 그러죠.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방법으로는 도입이 안 돼서 전혀 좀 다른 쪽으로 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제도 개선과 발전을 통해서 저숙련의 저임금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고급 인재를 시장가대로 제대로 처우할 수 있는 그런 이익률 보장해 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력 양성이나 향상 프로그램들 보시면 대부분 본질은 기업 지원이에요. 기업 지원이고 훈련 기관 지원이에요. 돈이 노동자 개인에게 선택권과 의견이 돌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고용보험 환급 과정인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도요. 사용자가 노동자를 훈련시켜야지라고 의사결정을 안 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훈련 기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한상의에서도 첨단산업이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인력 양성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계시면 어쩔 때는 협력업체의 담당자, 그러니까 사측 의견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종사자들의 의견, 그들의 수요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수요조사하고 시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정보랑은 좀 다른 정보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주가 여력이 없어서 훈련 결정을 못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또 욕구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원되고 확대돼야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직업능력 개발 기회에서조차
이게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잘 보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원하청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개선이 되면 저는 나중에라도 이제 숙제가 이제 기업 우리 중소기업 내에서의 가장 큰 숙제는 일터 혁신이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이나 안전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이런 거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부 첨단 산업의 좋은 일자리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던 3D 직종이나 업종에 있는 산업 거기 일터를 어떻게 다 좋은 일자리로 개선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직업훈련 쪽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고위 임직원 또는 전체적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 프로세스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코딩이나 자동화에 대한 원리를 윗사람들도 알고 이해해야 나중에라도 이 어떤 특정한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훨씬 더 그 공기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분석 단계에서 이미 직원이 이 어떤 특정한 일은 사람이 안 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 있고 없고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투자가 언젠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나머지 또 있는데 저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네, 다음 저기 발표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해 주셨던 우리 이재왕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용이나 이런 전문가 쪽은 아니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인력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 육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용 후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은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대단히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인력 양성들이 틀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그린 전기 자동차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전기차를 하냐 배터리 하냐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고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후 배터리를 그냥 리사이클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재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ESS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차를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서 다시 전기차 플랫폼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PBV라고 하는데 Purpose Built Vehicle이라 해서 목적 기반형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체국 택배 차량이라든지 꽃배달 차량이라든지 가령 그래서 사용후 배터리를 가지고 다른 기능의 전기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이런 자동차 관련 지금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비 시장들을 많이 이제 사양화될 건데 그런 인력들을 이런 전기차 새롭게 변화하는 전기차 시장의 인력으로 변화하는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이규민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서 약간 조금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좀 질문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우선 6개월간의 직업 훈련이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취업에 따른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조금 있으면은 참여 의지도 더욱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보미 의원님이 이제 하신 재직자 훈련은 어떻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제 회사에는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공과대학교가 있는데 고졸 인력들이 이제 학위를 따고 싶어 하면은 이제 이 대학교에 실제로 그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장을 따서 대학교 정식 루트는 아니지만 대학교 학위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석박사 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학부 때 전체적으로 밭을 예로 들면은 전체적으로 밭을 일군 다음에 석박은 석박사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포인트만 심도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직이나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 인력들은 이미 밭을 다 갈아놨기 때문에 어디를 심도 있게 들어가도 굉장히 조금 적응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 기간을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 6개월의 교육 기간은 좀 너무 짧다고 봐서 만약에 한다면은 약간 루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말로 심도 있게 가는 쪽이랑 아니면은 그 두루두루 그 밭을 일군 다음에 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루트로 조금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 이제 현장에서도 협력업체로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설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보내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연구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공정이 어떤 설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협력업체 쪽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서 길게는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보내서 실제로 실무를 습득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이런 그런 커리큘럼을 갔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요구가 드리고 싶은 게 대한상회에서도 이런 대기업이 아닌 그런 대기업에 관련된 협력업체 쪽으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파견이나 또는 교육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연착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착륙을 하려면은 저는 이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그 인력 양성 확보가 대기업을 타겟팅으로 하는 게 아닌 대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를 타겟팅으로 하면은 훨씬 더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교육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이런 거에 대한 조금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발제자분들의 답변을 갖다 들었고요. 나온 질문 중에 좀 답변들이 덜 된 부분이 좀 정부의 역할 쪽 관련해서는 아마 발제자분들이 정부에 계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마침 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박대정 사무관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거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보미 박사님과 이제 나동만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기업 훈련, 기업이 주도가 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은 크게 이제 사업주 주도의 사업주 훈련과 그리고 이제 개인 주도의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는 이제 그 툴을 활용한 이제 개인 주도의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동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훈련, 사업주 훈련,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어떤 의지, 기업의 의지가 없는 이상 그 이제 훈련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 이제 저희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죠. 저희가 20년에 이걸 이제 사실 이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는 것은 이전에 이제 그 재직자 훈련 카드와 이제 구직자 훈련 카드로 좀 나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더라도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들을 수 있게 한 게 이제 먼저 저희가 20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이제 기업이 어떤 의지가 없으면 사업주 훈련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7월에 이제 기업 훈련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좌장으로 계시는 이제 시장에 계실 때 발표된 대책인데,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으로 이제 사업주 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이 이제 4.5%밖에 되지 않아서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이제 참여율이 이제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이제 올해 7월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좀 포괄 과정 인정제라든가 좀 짧게 듣는 이제 원격 훈련 과정들도 이제 인정을 해준다던가, 또 이제 모든 걸 이제 수강을 해야지 이제 돈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듣는 것들을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구독형 원격 훈련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한 바가 있고요. 이것으로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기업 훈련에 대한 좀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 전환 문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개인 베이스의 훈련이 이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업 훈련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지원들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쪽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첨단 분야 그리고 이제 산업 전환 관련된 이제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이제 컨소시엄으로 대표되는 이제 공동훈련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 한 300개 좀 안 되는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그 디지털 분야 쪽으로 이제 15개소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대중소 공동훈련센터로 이제 지정이 되면 5년간 30억을 지원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현재 이제 디지털 분야는 2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5개를 더 내년도에 추가를 해서 35개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등 오늘 이 얘기가 나온 이제 첨단 분야 공동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에 이제 5개소를 이제 추가해서 최초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나 이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야로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닌데, 아마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연간 최대 이제 인프라 비용 20억, 그리고 이제 훈련비는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관심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재직자들을 이제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 더해서 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아까 이제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게 가장 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현재 저희가 15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제 5개를 더 추가해서 20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재직자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주 훈련 쪽에서는 이런 그 공동훈련센터와 그리고 이제 기업 사업주 훈련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사업 규모 확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구직자, 그러니까 개인 베이스의 훈련 네이버M 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 디지털 트레이닝을 이제 첨단 산업 분야까지 지원 직종을 확대함으로써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포럼이나 토론에 나오면은 정부 측 대표로 나오면은 제일 어렵습니다. 답변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갑자기 오게 돼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좋은 답변들 참고가 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 와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 저기 계시네요. 마이크 드리시죠. 소속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업훈련기관 현대건설기술교원에서 근무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직원으로서 좀 이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첨단 구조 변화와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인데, 지금 저희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인프라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훈련 비용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고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그런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나 어떤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 확대하는 만큼 그만큼 좀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그렇게 해야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양질의 교육을 좀 훈련생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교육기관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현장 실무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어쨌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 강사들을 초빙을 해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강사분들을 저희 교육기관에서 이제 그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페이와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실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재직자 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교육기관에서 재직자 과정을 사실 꺼려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과연 이 과정에 지원을 많이 해줄까? 어쨌거나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그 교육생이 지원을 해야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뭐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을 장기간 이렇게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중소기업도 직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재직자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뭔가 해줄 지원이나 아니면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사실 재직자 과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지금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직자 과정을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야간에 과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또 그러면 이제 저희 강사들 직원들을 또 52시간 근무, 그리고 또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사를 투입을 하려고 하면 또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자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훈련기관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또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추가로 계실까요? 이제 한 분이 하니까 막 열리네요. 마이크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사업단 기획핵심팀에 있는 강성만입니다. 제가 직업훈련 교사를 30년 좀 넘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을 받고 할 때는 단순 기능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첨단 사업으로 가면서 주로 융합 기술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첨단 사업으로 가면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석박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석박사 인력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하고 그것을 헤더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공정을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기능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도 요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 분류 프로젝트가 이렇게 쭉 도대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면은 그냥 반도체 분야 몇 명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설계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연구 인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공정하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검사하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것이 나와야 저희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 분야의 학생들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수업은 엄청 줄여놨습니다. 옛날에는 2년 3년을 하던 걸 지금 오히려 6개월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알짜마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알짜마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럼 반도체 분야의 기계 분야 인원이 기계 전공했던 사람이 반도체 분야의 공정을 하는 기계 분야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만이 그것을 노이즈를 줄이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좀 사업 분류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선진화가는 데 있어서 된다면은 오히려 인력을 축소시키고 전직 사업을 하든지 이직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분야를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고 자기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 분야에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이런 분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가고 첨단 사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씨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포럼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인터넷상으로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조 기반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훈련 지원자가 없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참여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이런 근로자 대상 유인책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 유인책들이 있는지 좀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역시나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박대정 사무관님이 아는 데까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훈련비 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직자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를 좀 따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사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이제 훈련을 운영하실 때 이제 인프라 비용 따로 이제 훈련비 따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재직자 훈련 그러니까 구직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 카드라는 이제 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지만 이제 바우처 형태라는 말이죠. 훈련생에게 5년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금액을 주고 그 금액 안에서 이제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별도의 인프라 비용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지원해 드리기는 지금 이제 22년 23년 당장에는 그게 이제 변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구직자 훈련이 NCS 이제 훈련비 기준 단가라는 걸 토대로 이제 시간당 그리고 시간 곱하기 인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비가 나가고 있어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20년부터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간 이제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한 데 비해서 거의 이제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훈련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이번에 이제 예산 관련된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는 이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에 대한 좀 예산이 올라갔고 그 예산에 이제 물량 인상안도 있지만 이제 NCS 훈련비 기준 단가 인상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게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를 하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모든 직종이 아주 소폭 상승하고 이제 인력 부족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NCS 이제 직종들 중에 이 직종은 좀 인력 부족률이 높다라고 판단된 직종은 이제 높으면 10% 그리고 이제 그게 중간 정도로 높으면 5% 높지 않으면은 이제 인상이 없는 정도로 지금 현재 NCS 기준 단가 인상안을 마련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이 직종에 따라서 인상폭은 더 다 상이하겠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재직자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생이 이제 지원을 하기 좀 어렵죠. 이제 그 중소기업의 어떤 그 CEO의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본인들의 이제 그 소중한 직원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훈련 기간에 맡기고 하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재직자 훈련 그 관련된 이제 대책을 발표할 때 장기 유급 휴가 훈련을 좀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게 있고 근데 이 역시도 이제 사업주가 이제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좀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장기 그 최소 훈련 이수 시간이 원래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15시간 정도로 해서 그것만 이제 이수를 하면은 이제 훈련비를 다 주는
식으로 좀 제도 개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직자 훈련이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참여한 시간만 저희가 이제 훈련비를 지원하는 반면에 그 재직자 훈련은 이런 그 재직자들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좀 최소 훈련 이수 시간을 이제 충족하면 이제 훈련비를 다 준다던가 좀 이제 실업자 훈련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소기업일수록 참여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제도를 좀 많이 완화시켜놨고 또 그런 쪽으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 훈련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이제 능력 개발 주치, 능력 전담 주치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가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제 지부에 연락을 하시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재직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것들을 이게 좀 패키지로 좀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이 오신 건데요. 제조업 기반 훈련 과정 운영 중이신데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폐관 위기다. 참여자에 대한 이제 유인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거 아마 이제 국민내일보험카드 제조업 기반이니까 이제 국기 과정을 좀 운영 중이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참여자에 대한 유인책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현재 이제 훈련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훈련 장려금이 작년 코로나 때는 이제 3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다가 올해 이제 11만 6천 원이어서 좀 이제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제 훈련 장려금이 조금 이제 소폭 인상될 예정이라서 그게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유인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훈련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올해보다는 여러모로 좀 사정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오늘 주제로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하는 건데 좀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인프라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방금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모집이 안 되는데 훈련생들의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훈련 기관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려움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항상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질문도 소화는 한 것 같은데요. 아마 100% 만족은 안 될 겁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좀 더 차후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느낀 것들이 많이 있고 좀 이건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저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쪽 사실 기존에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꼈던 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력 수급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사실 훈련이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수급 상황을 보니 이쪽 특정 분야에 이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더라. 그러니 훈련을 통해서 더 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앞에 우리 발제자분들도 분석도 해주시고 했지만은 특히 이게 수요 공급 양쪽 다 어려워요. 일단 인력에 대한 수요 부분은 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엄밀하게 우리 통계로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우리 플로우에서 질문도 해주셨지만은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분야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도
그 2차 전지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오늘 들었다시피 그 안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건지를 더 특정화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훈련 못 하는 거죠. 그 2차 전지 인력 양성이라고 훈련을 하면은 수박 거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 중에서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요인이 어딘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라는 경험을 저희가 해오고 있고, 저희 정부가 여러 가지 통계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돼 있는 조사만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충분치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할 때 또 중요한 변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인력 수요 공급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결과치만 놓고 몇 명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임금입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노동 공급량은 임금 수준에 따라 우상향하잖아요. 돈 많이 주면은 노동 공급이 늘어나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하죠. 최근에 우리도 언론 통해 보셨다시피 조선업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임금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250만 원 주는데 월급을 35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손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 수급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특정 산업에 있어서 임금 부담 능력을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좀 더 엄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을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부산에 일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노동시장 권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평균치만 가지고 인력 수급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한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광역 알선도 하고는 있지만은 참 쉽지 않거든요. 청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은 일단 가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은 현실적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구직을 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금과 지역이라는 변수를 같이 감안을 해서 인력 수급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초가 탄탄해야지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그게 헛된 훈련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상의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통계조사로 그걸 다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이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BSI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또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쪽 관련해서는 특정 직종이나 이런 쪽은 사실 샘플을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에서 그걸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엄청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상이나 이쪽 그 업종별 협회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진짜 필요로 하는 BSI를 만들면 되거든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기업 내용은 기업 하신 분이 가장 정확히 아시잖아요. 우리 인력이 어떤 분야에 얼만큼 부족하다,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등등에 대한 판단들은 얼마든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우리 대한상이 중심으로 해주신다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기존의 우리 통계조사하고 같이 결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고요. 그 두 번째는 오늘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재직자 훈련 쪽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직자 훈련 쪽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많이들 느끼는데, 그래서 올해 발표도 했지만은 개선책을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은 그 재직자 훈련 중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특히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직 훈련을 많이 해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성과를 내본 기억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당장 일하기도 바쁜데 전직 훈련을 우리한테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반응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전직 훈련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전직 훈련을 갖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깰 수 있을 건가. 그나마 이제 대기업 쪽은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낫긴 하지만은 대기업도 그렇다고 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거 경험을 놓고 보면은 전직 지원 서비스나 전직 훈련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대기업에서도 노조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당장에 뭐 구조 조정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반응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이 일기 때문에 사업주도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응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좀 타개하면서 이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라는 고민들이 좀 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재직자 훈련 쪽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단기 훈련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자 훈련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주로 원격 훈련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요. 훈련 과정이 일주일 이내 아주 짧은 시간에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주 52시간제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재직자 훈련 쪽에 있어서도 향상 훈련이 제대로 되려면은 좀 더 시간 투입을 해서 좀 장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제도적인 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잡 로테이션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유급 휴가나 휴직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시도는 있었는데 뭐 그것도 좀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인구가 부족한 시대가 이미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청년 인구가 20대가 200만이 줄어들어요. 지금 한 900만이 약간 안 되는데 그중에 200만이 앞으로 7년 사이에 줄어듭니다. 그만큼 그 말은 우리 기업들은 청년 뽑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 심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렇다면은 재직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은 좀 더 장기 훈련을 우리 고용보험 등에서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육아휴직 할 때 육아휴직 급여 줘가면서 육아휴직 1년씩 다녀오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은 되는데 왜 훈련을 하면서 1년씩 쉴 생각은 거기에 대한 제도는 없거든요. 사실 실제 작동이 되고 있는 뭐 물론 제도상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훈련을 목적으로 1년 휴직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그 급여를 갖다가 지금 적어도 육아휴직 급여 주듯이 그 정도 급여를 갖다가 주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재직자 훈련이 새로운 루트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돈은 들겠지만은 그만큼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뭐 정부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도 있을 때 못하고 나와서 이런 소리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새로운 좀 발상의 전환을 내서 기존의 틀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이런 쪽 분야를 갖다 좀 더 고민을 해간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아니면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럼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기조 발제자는 먼저 좀 이석을 하셨지만 나머지 세 분 발제자분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옆에 계신 세 분 지정 토론자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의견 나누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접어들어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 우리 대한상의에서 우리 김항 인력개발사업 단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런 토의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더 공론화되고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새해에는 우리 이런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큰 걸음을 걸어서 또 우리 경제 자체가 이런 신산업 중심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성장이 또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2차 정기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오늘 모든 오프라인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앞서 있었던 주제 발표에서 보셨던 발표 자료는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HRD 포털 공지 사항에 내일 중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자료집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